소설 윤정아, 이정성. 잔잔한 물결이 붉게 물들던 새벽바다. 그 물결 속에서 둥근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른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10층 베란다에도 찬란한 빛이 넘쳐난다. 윤정아가 61세가 되는 생일날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다. 베란다 창문 앞에 펼쳐지는 웅장하고 찬란함, 그 속에 따뜻함과 포근함도 내포한 아침. 태양을 정하는 감탄사를 쏟아내며 베란다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2023년 4월 정아가 61세가 되었다. 뷔페 식당에서 가족과 친구들 축하를 받으며 4월 15일을 보냈다. 이 아침은 또 다른 10자리 숫자를 향해 달려가는 첫날이기도 하다. 이 좋은 날 아침에 정아는 기쁨과 희한에 젖은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본다. 태양이 솟는 아침 광경은 자신의 한순간을 돌아보게 했다. 유년 시절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풍족한 가정에 살아오면서 정아는 삶에 있어 황금이면 안 되는 것 없다는 생각을 내리 속에 각인시켰다. 정아는 지금까지 40년 전 젊은 시절에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젊은 일부분도 희생하며 목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생일이 지난 이 아침에 이렇게 가슴이 갑갑하고 허무하기도 아프기까지 하는 것일까? 인간 삶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황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황금만능주의였던 정아가 인생 여정 삶에는 외통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황금만으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옛날 그때는 정아 앞에 태양은 항상 구름 밖에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60년 전 부산 충무동 주변은 유흥업소와 여관, 목욕탕, 멀지 않은 인접한 곳에는 완월동이라는 공장도 있었다. 부산을 넘나드는 마다로스 선원들이 청춘의 애환을 달래고 애절한 일도 있는 뿌리 깊은 곳이다. 정아는 이곳 충무동으로 들어오는 중심 위치에 유일하게 있는 목욕탕 집 이남 일녀중 막내딸이었다. 아버지는 자갈치 어물점 골목에서 건어물상을 하면서 목욕탕을 지었다. 아버지가 목욕탕을 관리하고부터 건어물상은 형제 중 큰오빠가 운영하고 둘째 오빠는 마드로스 내양선 선장이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정아는 기염을 독차지한 막내딸로 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보냈고 정아가 대학에 들어가고 다닐 때까지도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가 제 위치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대학 3학년 때 일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주변에서 친동생같이 따르던 김동철 씨가 윤고은 씨 정아 아버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했다. 김동철 씨 아들은 서울에서 건설업체 부동산 계획 중개업 컨설턴트 또 기만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계통에는 박사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전망이 좋은 곳에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벌써 문의가 쇄도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에 아들이 이쪽으로 조금 부족한 자금만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권했다. 지나온 우정과 인품을 알고 있는 윤고은 씨는 조금 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어물점과 목욕탕을 담보로 투자하게 되었다. 합법적이고 입주 계약만 시작되면 돈 벌기는 따놓은 당성이라고 호언장담한 일이었다. 그런 장담을 윤고은 씨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지나온 여건들이 고은 씨를 믿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전 계획을 검토하는 컨설턴트를 거친 사업이란 장치도 생각을 굳히게 했다. 조금 잡음은 있지만 시일이 지나면 곧 해결될 줄 철통같이 믿었다. 그러던 그 시일이 차츰 끝이 보이지 않고 길다가 어느 시점에서 부질없이 흩어지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 것을 알았을 때는 많은 애간장도 같이 했다.
여기까지 태양은 희망과 빛을 찬란하게 발산하며 미래를 보장하듯 하고 있었지만 길지 않은 순간을 지나 태양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담보 설정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으로 제기한 법정 소송도 실만 끌다가 결과는 정합 부친 윤고은 씨가 패소하고 말았다. 재산은 담보와 재판을 하면서 완전히 끝을 보며 바닥이 났다. 김동철 씨 아들도 이곳저곳에 얽힌 채무로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하고 윤종아 부친 윤고은 씨도 어물전 목욕탕 모든 재산을 날린 후유증 합병으로 병원에 계시다 세상을 떠졌다. 정아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반신불수의 몸으로 얼마간 사시다 돌아가셨다. 졸지에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남은 정아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이 무렵 외양선 선장인 둘째 오빠의 학교 동창이자 같은 외양선 선장인 정인철을 정아에게 소개했다. 두 사람은 몇 번 만나면서 24 정아와 27 정인철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양가에서도 결혼을 서둘렀다. 정아가 남은 학기 1년, 4학년은 결혼 이후에 보학하기로 하고 결혼부터 하게 되었다. 정아는 연애에 관한 추억이나 로맨스는 전무했고 정인철과도 영애 기간은 길지 않았다. 정인철과 윤정아는 결혼을 약속하고 출항한 정인철이 부산으로 귀향하면서 홍콩에 들려 밍크 코드와 여목들을 사들고 온 그날 저녁이 유일한 추억으로 남았다.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 있는 남포동 거리를 두 사람이 연인으로 거닐며 용도산 주변 카페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다. 태양은 역시 반짝반짝 짧은 시간만을 흐라겠다. 곧 무참하고 두텁게 캄캄한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다. 단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정아와 정인철 봄의 불멍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사건이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정아에게 일어났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 남편 정인철이 탄 외양선이 남진아 쪽 향해서 간혹 돌출한다는 외양선의 해적선에 납포되어 그들이 있는 근거지로 유인되어 갔다는 소식이었고 해적들과 교전 중에 선장 정인철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아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친정 쪽과 정아 자신의 가정이 한순간에 벼락을 맞은 행복이었다. 자다가 놀라서 눈을 떴을 때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붕은 불출로 웅크린 정아를 본 시댁에서 용기를 불어넣었다. 인생의 앞길을 사전에 안다면 누가 고생을 택하겠으며 삶의 보람은 어디에서 찾겠느냐. 시부모님은 정아가 아직 아이도 없는 몸이고 젊은 나이로 얼마든지 재혼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자신들 호적에서 아들 사망으로 인한 이혼 신청을 분리해 주었다. 잠깐 다보겠던 정아 자신의 가정도 충격적인 남편 사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업을 접은 큰 오빠는 실직으로 마드로 쓰인 작은 오빠는 정아 남편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바다에 떠 있었다. 당시에 안정적이고 잘 산다는 말을 듣던 충무동 목욕탕 집 가족은 이렇게 흩어지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구름 속에 있는 행복이 되었다. 정아가 골프장 게티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부산에 남포동이 있다면 다음은 충무동을 꼽을 수 있었다. 세상 물중에 문외한인 정아는 윤정아는 얼마 전까지 대학생이었고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혼부인이었다. 충무동 주변 밴드리의 월세방으로 와 있는 정아를 목욕탕 단골로 오시던 손님이었던 지인이 당장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데 경험한 일이 없으니 골프장 캐디라도 했다면 자신이 소개할 수 있다는 말에 정아는 캐디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인 생각대로 무엇인가 해야만 했다. 궁금한 정아가 지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을 때 지인 답변은 간단했다. 나락은 골프공을 주어주는 일과
이용자들이 편리를 정한 일을 한다는 말을 했다. 정하는 말대로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일을 하기로 하고 그 지인을 따라 나섰다. 그 지인은 충무동에서 정화 부친 윤고은 씨와 같은 건어물상을 하는 신분이 두터운 분이었다. 자갈치시장에서 건어물 상회와 거제도의 멸치 어장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였다. 자신도 틈이 있을 때 골프장에 간다는 얘기도 했다. 정화가 그 지인을 따라간 곳은 잔디가 높이를 맞추어 물로 올라와 있는 그린벨트 골프장 주변을 지인 승용차로 느리게 지나갔다. 한참을 가다가 깨끗하게 자리한 독립가구 앞에 멈췄다. 가는 동안에 골프 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볼 수 있었다. 그 주변에는 태양가리에 차기 긴 모자의 면으로 모자를 덮어 얼굴까지 가린 정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삶에 있어 넘어갔네요. 캐디들이 골프 제가 남긴 장구 옆에 한두 명씩 눈에 들어왔다. 도착한 독립가구는 관리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컴퓨터 앞에 앉은 여직원 한 명과 관리자 한 명이 있었다. 오전 10시를 조금 지난 쯤이었다. 사무실 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본 관리자가 밝은 미소로 지인과 전화를 맞았다. 관리자는 지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지인은 상대를 수장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 손을 잡고 응접 테이블 앞에 마주 앉으며 거저 관리자는 정화를 쳐다보며 지인 옆 의자에 앉기를 권한다. 컴퓨터 앞에 있는 아가씨도 미소를 보이며 안부를 물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내가 요전에 말씀드렸던 캐디로 일할 분과 같이 왔습니다. 황 사장이 정화를 보며 말했다. 정화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윤정화입니다. 관리수장이 만민의 미소를 보였다. 청순하고 예쁘십니다.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무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정화를 보면서 황 사장은 말했다. 여기 윤정화는 내 딸과 같은 아이입니다. 친구 딸이고 대학을 다니던 인재인데 사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작 물정이나 특히 골프, 캐디가 뭔지도 모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신 밝은 얼굴 모습의 소장님은 대답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인재인데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캐디를 시작하게 됐다. 관리수장 박웅천 씨는 황 사장이 들어가고 난 뒤에 자신 책상 앞에 정화를 불러 근로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하게 했다. 필드에 나가 근무 중인 캐디들도 있지만 사무실에 있던 어떤 이유인지 대기하고 있는 캐디들 3명이 있었다.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25세인 정아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고 쭉 빠진 키에 몸매 얼굴 모습들이 준 미스 코리아를 능가할 정도 미인들이었다. 정아 역시 1m 65cm 키에 학교에서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미인소리를 듣고 있었다. 황 사장님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사진 2장만 준비하라고 했다. 이력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준비해 왔었다. 정아가 작성한 서류를 점검한 소장님이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캐디들을 향해 말했다. 정현미 씨, 오늘 입사하신 윤정아 씨 필드에서 일할 수 있게 지도 좀 해주세요. 세 사람 중에 한가운데 있던 정현미 씨가 네 소장님 하고 밝은 모습으로 소장님을 바라본다. 윤정아는 남편 사망으로 시댁에서 나오고부터 고통을 알게 되었고 힘겨웠다. 삶을 위해 현장의 주인공을 나선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지금부터는 몰랐던 일들을 해야만 되었다. 여태 과일 결실만 따먹던 위치에서 이제는 그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어 결실을 바라보는 처지에 있었다. 치사하고 비굴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내면 모습은 한데 모아 보관 창고에 보관해두고 해바라기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일을 해야 했다. 수무와 멸시로 무시당하는 그 도도함 앞에 정아 자신은 타인으로 변모해갔다.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들을 얼마나 남들은 부러워했을지 실감하기도 했다. 큰 바위 같았던 아버지 그네라에서 향유하던 풍족함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충격. 신혼당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남편 마주쳐서 저 세상으로 떠나는 사건들이 치사한 것들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면역으로 자성했다. 정아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삶에 있어서 황금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황금을 풍족하게 보유함으로 젊음과 품위 있는 인격마저 가늠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목표와 신호가 다시 한번 굳어졌다. 골프를 적용하는 사람들 몇몇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류층 스포츠 임금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누군가 얘기처럼 승마보다는 돈이 적게 들지만 국내를 벗어나 동남아 등으로 나가서까지 저기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정아가 캐디로 나선 6개월로 접어졌던 때의 일이다. 그날은 청명한 초봄날이었다. 정아가 26살로 한 살 더 보태는 해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울 때까지 모 회사 회장님을 모신 임직원들 골프 행사가 있었다. 그 일행 개임장에 정아가 캐디로 나가게 되었다. 그 일행의 캐디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소장님이 정아를 좀 보자고 불렀다. 정아씨, 저 좀 보고 가세요. 정아를 기다리게 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몇 가지 서를 정리한 뒤 대기 의자에 앉은 정아 앞으로 다가섰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정아 의사를 무시하고 미소만 보이고 사무실을 나간다. 정아도 궁금증은 남겨두고 소장님을 따라 나섰다. 가는 곳은 주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정식 집이었다. 한 가지 메뉴인 한정식을 시킨 뒤 영혼의 눈길로 자신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는 정아를 본 소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정아 씨가 불쾌하다든가 아주 거리가 먼 얘기로 생각된다면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정아 씨 이력서를 근거로 무례한 행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긍하고 승낙할 것인지를 물을 따릅니다. 제의가 들어왔으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은 처음 미소를 보일 때와는 확연히 표정은 진지하고 굳어 있었다. 정아도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아를 한번 주시한 뒤에 신중하게 만문을 열었다. 오늘 정아가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회사 회장님을 모시고 오신 일행 중에 그 회장님이 정아를 보고 저런 여인을 옆에 두고 얼마간이든 살아보았으면 하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었다. 말을 들은 직원이 소장님에게 정아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얘기한 것이 회장님이 꼭 아니더라도 좋으니 한번 만났으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한다. 그 회장님은 분명 아내와 가족이 있는 60 중반 분이라는 말도 했다. 처음에 농락당하는 기분이기도 했지만 곧바로 자신 입지를 알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안 뒤로 진정이 되었다. 며칠 시간을 달라는 말로 적답을 피하고 식사를 했다. 소장님은 이런 얘기를 길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정아는 필드 쪽으로 소장님은 사무실로 그렇게 헤어졌다. 그 자리에서 정아가 적답을 피하고 미루었지만 답은 나와 있었다. 정아는 황금의 이력을 경험했고 자신은 황금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집착해 있었다. 그 회장님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농수산물 냉동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그 사업 범위가 이제 원양 수산물과 얼음 생산 등 다양하게 시류에 따라 확장되어 있었다. 부산 부두마다 냉동시설과 물품 보관 창고 등으로 냉동물 수출이 집결지 역할도 하고 있는 탄탄하고 미래가 밝은 사업가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런 말이 있고 다음날 아침 출근 때 정아가 소장님을 찾아가 그 회장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수장님은 다른 말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정아 씨에게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가 스스럼없이 이렇게 만나보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를 택하겠다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신이 KD 업무 중에 모욕적이고 자존심을 밝히는 일을 당하면서 자존심을 밟히는 일을 당하면서 더욱 저수해졌다. 오래전부터 황금의 기회를 받지 않고 산 사람들은 황금의 기회 받지 않던 그때 정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어쩔 수 없이 삶을 위해 그들은 지금도 참아낸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신은 더 이상 비참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다. 소장님과 얘기가 있은 그날 오후 회장님이 직접 정아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전화를 했다. 어디서 만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운전기사만 대동하고 나갈 테니 장소를 정하라는 말을 했다. 정아는 당연한 얘기지만 어쩐지 급작스런 질문 같은 생각에 망설였다. 정아 씨가 어디서 탄다고 하면 차가 거기로 가서 타고 해운대 아시아나 호텔로 가서 저녁 식사를 했으면 하는데 회장은 대답을 기다렸다. 정아는 응급길에 예 대답하고 어디로 생각하다가 부산극장 주변 도로 건너 지하철 자갈치역 1번 출구 옆으로 얘기하고 18시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퇴근을 한 정아는 세상으로 보이기 위해 얼굴과 몸을 다듬었다. 정아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그곳에서 기다렸는데 정각에 검은 리무진 승용차가 도착했다. 정아 앞에서 리무진 승용차 뒷좌석 한쪽 미국이 내리고 얼굴을 조금 내민 회장님도 최상의 젊은 모습이 보였다. 정아 문으로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기사가 차에서 내려 황 회장이 타고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정아가 차에 탄 뒤에 그 기사석으로 간 승용차는 어둠이 살짝 깔린 남부동주변을 벗어났다. 아시아나 호텔에서 기사를 배제하고 두 사람이 식사 중에 황 회장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자신은 이남 일녀가 있는 68세인데 제가 저를 보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얼마를 살든 같이 지냈으면 하는 내 욕심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다. 어느 시기까지 비밀로 지내다가 조금 시일이 지난 뒤에 집사람과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면 자신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솔직하게 자식을 하나 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 황 회장의 한 말 중에 정아가 제시하고 싶은 말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아가 살고 있는 수준을 들은 황 회장은 자신의 수첩에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또 다른 긴밀한 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 태양은 정아 앞에 정면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에 윤정아는 해운대 마른시티 1005호의 주인이 되었다. 그 이후에 정아의 현지 생활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황금 부리는 상류 생활로 접어들었다. 처음에 회장님 부인과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불편함 등이 있었지만 곧바로 들어선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편해졌다. 딸아이였다. 가족들과 회장님도 정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가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캐디로 있던 아가씨가 회장님을 꼬드겨 벌어진 일이고 곧 헤어질 것으로 여겼지만 그 몸에서 아이가 생기고부터 생각들이 확 바뀌었다. 젊은 나이에 나이 든 남자의 아이까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들이 온 가족들에게 일치했다. 그 시간들도 황 회장에게는 긴 시간으로 남아있지 못했다. 그렇게 정아 곁을 자주 찾던 황 회장이 90을 3년 남겨놓고 87세에 세상을 들었다. 딸 황윤정 앞으로 주식과 건물 등 수십억을 남겼고 윤정아에게도 해운대 마른시티 80평과 평생 돈을 살려 살 수 있는 정도였었나. 세월이 지나 황정아
황윤정도 25세 결혼을 했는데 신랑 쪽은 또 부산에서 원양업과 가공으로 번창일로 있는 재력가의 둘째 아들이었다. 황윤정은 어머니를 자신이 끝까지 모시겠다고 항상 어머니 윤정아에게 얘기하고 있었다. 욕심이 60이 된 어머니가 재혼하는 것은 반대하고 어머니가 필요한 돈을 얼마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했다. 정아는 내어놓고 말은 못하지만 허전할 때 옆에 이성의 남자가 있다면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황 회장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자신이 돌아가셨지만 배신으로 생각되었다. 윤정아는 얼마나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면 고생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는 어머니와 30년을 넘는 나이 차이인 고령인데 다시 어머니가 고령무가 지낸다는 것은 행복보다 고달픔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없었다. 황윤정은 자신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부족함 없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이었다. 윤정아는 돈이 있어도 고령의 황혼 이혼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는 젊은 아내에게 부족함 없이 풍족한 재력을 베푸는 아버지를 있었다. 그리고 젊은 아내는 나이 든 남편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황윤정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다. 나름대로 풍족하게 베풀면 베푸는 상대에게 굴종하는 것을 보아왔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만약에 어머니와 재혼할 사람이라면 자신과 어머니보다 재력과 다른 면에서도 상당한 상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황윤정은 자신의 생각대로 여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마른시티 아파트의 신혼집으로 어머니와 한 집에 살고 있다. 넓은 거실과 큰 방 등 주변은 항상 조용하고 특이한 일은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종교에 특별히 심취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다. 집안 청소는 3일에 한 번씩 청소업체에서 하고 황윤정은 대학 때부터 패션을 공부해서 지금은 패션 점프를 해운 데서 운영하고 있었다. 사이도 붙인 회사와 상무직을 맡고 있고 낮이면 궁궐 같은 집안이 휑하니 찬바람이 났다. 밤에도 두 부부는 늦게 들쑥날쑥하고 낮에 말벗이라도 되어야 할 가정부 여인은 수시로 기도 시간이 되고 정화가 무슨 도움을 청할 때도 기도 중일 때에는 미루었다가 끝난 뒤에 하게 되었다. 넓은 공간에서 베란다 하분손이라는 것 말고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서글프게 했다. 황금이면 다 되고 편안한 생각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과정에서는 차츰 벌어져가는 것 같았다. 멋을 부리고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내세운 자랑도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하고 친구들도 인정을 하지만 집에 다시 들어올 때 생각하면 가깝하고 싫었다. 혼자 막연하게 해운대 바닷길을 걸으며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볼 때가 잦았었다. 그날은 딸아이 부부가 인위적으로 날짜를 서로 조절한 뒤 유럽, 호주와 네덜란드 여행을 떠났다. 떠나면서 황윤정은 기쁜 마음에 들떠있었다. 엄마 돌아오면서 뭘 사오라는 물품 신청하세요. 내가 알아서 사오렴. 엄마는 윤정이가 선택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없단다. 느긋하게 미소를 보이고 있지만 정아 속마음은 어떤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예,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딸아이 부부는 유럽 여행을 갔다. 그날 오후 정아도 가정부에게 촌에 계시는 어른들 찾아가겠다는 얘기 남기고 여행백에 옷 몇 가지를 챙겨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잘 관리하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정아 머릿속에는 막연하게 농촌을 간다는 생각뿐이었다. 집 앞에서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 목표로 택시를 탔다. 훤하게 뚫린 도보로 달린 막상 터미널 도착하고 또 진로가 고민이었다. 지역 차시간표를 확인했다. 그때 11시 30분이었다. 13시에 출발하는 영덕행이 있었다. 정아는 다른 생각이 없이 그곳으로 표를 구입했다. 정아가 영덕 시외버스 주차장에 도착할 때는
16시 정각이었다. 주변에서 경호당을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갈까 하고 왔습니다.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서만 살다가 막연하게 농촌이 그리워왔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자식들이 유럽 여행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이 농촌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빈 방을 하나 빌려주시면 당연히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까지 친구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같이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 신고하는 의미로 홍삼차 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정아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정아가 버스에서 내려 주변 토산물 공판에서 들렸고 경로당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고 아이를 보내서 몇 명이 있는지도 확인했었다. 25명이었다. 공판장에서 25상자를 운반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와중에서 한 할머니가 혼자 사는 아래채 빈방을 정아에게 내주겠다고 했다. 자신이 혼자 된 지가 제법 되었는데 며칠이라도 같이 밭에도 나가겠다는 말을 들으니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한다. 기아순 분인 것 같은데 내 보기와는 다릅니다. 68이라는 그 할머니 말에 정아가 대답했다. 저는 61입니다. 언니로 부르겠습니다. 그날 뒤로 윤정아는 자식 부부가 귀국한 날짜 지나고도 연락을 끊은 채로 그곳에 할머니와 밭에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면서 지냈다. 딸 윤정이 귀국한 지 3일이 지나도 잠잠한 상태로 있는 지금 정아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괴로움을 줄 것이 아닐 것 같아 우편엽서로 보냈다. 엄마는 공기 좋고 친구도 많고 친절한 분들만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기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너희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이 엽서를 보낸다. 어딘지 찾지 말고 묻지도 말고 기다리면 이 엄마가 언젠가 집에 가고 싶을 때 가겠다. 그렇게 알고 찾을 생각은 말아라. 엽서 붙인 우체국도 내가 있는 곳과 다른 곳이다. 엄마가 집에 가고 싶을 때 찾아가겠다. 정하는 삶이란 어제와 같은 현상이 오늘도 그 연속성상에 순간순간 태풍 비바람 눈보라가 덮치는 기도 들풀들이 태풍 비바람 막조근에 살아남듯이 사람도 그런 현상들에서 살아남으면 수명을 다하고 신비의 죽음 세계로 들어가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